안녕하세요. 토요과학 강연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최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토요과학 강연은 국내 우수과학자의 최근 연구 동향을 듣고 연구 및 진로와 관련돼서 질문할 수 있는 소통형 과학 강연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는데요.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서울시립과학관이 올해로 4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4주년 축하 이벤트로 여러분들의 축하 영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을 10초 촬영하고 개인 SNS에 해시태그 첨부하여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벤트 선물이 증정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 강연에 앞서서 연구 현장 속으로 영상과 함께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나 영상을 시청하면 답을 적을 수 있는 퀴즈 이벤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당첨 결과는 강연이 종료된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언택트 시대에 재활 치료는 어떻게 관리되면 좋을까요? 관리 중심의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질병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AR 재활치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모두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치료하고 케어하는 방법을 오늘 강연에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자님은 유재호 교수님입니다. 현재 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물리치료학과에서 근무 중이시며 최근 연구로는 AR, VR 활용을 한 재활치료, PHR 기반의 맞춤형 재활치료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유재호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재활치료, 언택트 시대의 재활치료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병원을 안 가고 물리치료사님이 집으로 오는 이런 건가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영역을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홈트라는 시장이 대한민국에도 열렸고요. 그 다음에 우버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중국의 베이징이라든가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방문 치료나 호주 이런 곳에서 방문 치료 시장이 많이 열려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상황에서 이 방문으로 오는 것조차도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심리들이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구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지금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집에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한다든가 고령자, 만성질환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이것들은 곧 이제 상용화도 되고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 재활치료사님이 안 오고도 이제 치료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강연, 이 언택트 시대의 재활치료도 관리도 집에서 한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유재호입니다. 제 제목은 언택트 시대 재활치료 및 관리도 집에서 한다입니다. 사실 이거 집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좀 꼭 집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치료 관리와 관련된 것들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썩 곱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집 근처만 나가도 병원이 질비하고요. 사거리마다 병원에 4-5개씩은 볼 수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치료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집에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희는 모든 것들을 이제 언택트, 그다음에 집에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는 좀 다릅니다. 미국이라든가 이제 호주같이 좀 광활한 지역에 나가보신 또는 여행해 보신 학생들 또는 청년들은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차를 타야 하고 이동을 20분, 30분씩 해야 되는 경우들이 거의 허다합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상황에 사실은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소멸이라는 참 큰 문제죠. 정말 많은 인구들이 서울 위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역에 남아 계시게 되는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또는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군이라는 군에서는 그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마지막 것까지 이제 거의 문을 닫는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으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재활이라든가 이런 의료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재활치료를 집에서 AR을 통해서 또는 VR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왔고요. 오늘 제 강연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저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만들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의 재활 의료에 대한 동향은 어떻게 되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고도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택배추야옥이라고 제가 그 이름을 네. 지어봤습니다. 저도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네네. 그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저희 학과 2013년도 MT입니다. MT. 예, 그래서 전 학년이 모여서 요건 지금 장기자랑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같이 이제 춤을 추는 학생들도 있고 같이 학생들이 일어서서 놀고 있는 것을 제가 뒤에서 찍었었는데요. 이런 MT가 벌써 2년간 사라져 버렸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건 사실 해외여행의 추억이죠. 요거는 네. 제가 한 3년 전에 그 몽생 미셸이죠. 그 프랑스에 갔다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도 상당히 그립습니다. 이 시절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취미의 상실이죠. 취미의 상실. 취미였던 예. 거예요? 학회인가? 이러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학회면 아마도 정장을 입었겠죠. 네네. 요것은 언젠가 하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러닝 크루라고 합니다. 러닝. 예, 달리는 이제 그 동호회인들이 그 동아 마라톤을 앞두고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였는데요. 이런 취미와 관련된 것들이 사라졌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해외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취미와 관련된 것들까지 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하던 일이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달리기를 많이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 좀 공격적인 표정으로 제가 뛰고 있죠. 신문 기사인가요? 예, 아닙니다. 이거 제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연동을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기록을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21.1km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하프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43분 만에 이제 뛰었는데 빨리 뛴 건가요? 예. 일단 뭐 그 아마추어 동호인 치고는 이제 그냥 약간 뛰는 정도 그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달리기도 좋아하지만은 이거와 관련해서 재능 기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페이스북 내용들인데 참 여러분들이 막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면은 무릎을 좀 덜 다칠까요? 네, 저도 궁금하시죠? 샀어요. 쿠션 러닝화 그러시나요? 샀어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 연구로만 보게 되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렸던 거고요. 저는 모든 것을 이제 근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한 번은 이게 TV에 나왔던 내용인데 뭐 이렇게 러닝머신 트레드밀에 이제 많이 뛰었더니 뭐 관절염에 그 나중에 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015년 이후로 참 많은 그 근거들이 바뀌었어요. 논문들이. 15년 이후로요? 그렇죠. 예.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달리기 많이 하면은 무릎 나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뭐냐면 달리기를 하지 않은 인구에서 관절염이 더 많이 발견이 됐다든가 달리기가 오고 관절염하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논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알려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취미가 되게 건강한 취미를 갖고 계신데요. 혹시 운동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 계기는 사실은 정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죠. 장수입니다. 장수. 장수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늦게 결혼을 했고 아이도 너무 늦게 낳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좀 클 때까지 뭔가 제가 건강하게 좀 케어를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달리기가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걷기와 달리기는 정말 최고의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근거 기반한 장수,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혹시 또 있을까요? 예, 일단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정말 운동. 좋고요. 그다음에 네. 식사는 보통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첫째, 식사와 식사 사이에 텀을 둬서요. 하루에 공복을 한 12시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마지막으로 먹은 다음에 네. 12시간 이후에 좀 아침을 먹어라. 그러니까 밤늦게 좀 먹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죠, 네네네.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회적인 겁니다. 인간은 사실 그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최소 이제 5명에서 6명 이상은 있어야 내가 오래 살 수 있다. 재미있죠? 뭐 이런 것들은요. 친구 많이 마지막으로 행동학적인 건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빨리 죽는다는 구조방정식까지 나온 연구도 그런 있습니다. 연구도 있어요? 네네. 너무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고 친구가 줄어들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회관계 형성이 어려우면서 장수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근거를 기반한 네네. 건강하게 사는 비법 4가지가 전수가 되었네요. 네네. 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좀 전에 사회적인 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운동은 사실 정말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혼자 하면 네, 너무 혼자 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수 러닝크루, 성수동에 모여있는 핫한 젊은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1인 사업자라든가 조금 유튜버들도 많이 계시고 또 1인 공방을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성수 러닝크루라는 하나의 그 달리기 문화를 선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뛰었던 내용들 사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사실 저희 학과에서 학생들이 다 같이 이제 마라톤에 참여해서 우와. 진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제 주변에는 다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활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봤을 때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일반적인 재활병원의 풍경입니다. 네.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 곳이다 보니까 거의 가본 경험은 없으실 겁니다. 병동에 이렇게 뭐 면회를 가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 이제 치료실을 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보시면 거의 무슨 자리마다 이렇게 커다란 테이블이 있고 네. 테이블마다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고 그것들을 이제 그 물리치료사가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만의 기법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현장인데요. 보통 어르신 또는 노인 1인당 30분 정도의 노인 그 물리치료사가 직접 컨택을 하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30분 정도는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치료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신경계 환자들의 재활입니다. 밑에 보시는 거는 이겁니다. 이랬던 재활 현장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사용한다든가. 뭔가 장비가 많이 그쵸.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점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점은 뭐 어떤 환자든지 맞춤형으로 쭉 이렇게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숙련가와 초보자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련자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10명이 오면은 10명을 다 나의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잘 치료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초보자의 경우는 똑같은 환자가 와도 더 적은 환자를만 이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력이 떨어진다든가 지식이 떨어진다든가 뭐 노하우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이유로요. 그렇지만은 이 로봇이라든가 과학이라는 거는 거의 오차율을 가장 뺀 장비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명이 오면 10명을 다 고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7명까지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커버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둘의 공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기계라든가 과학이 하고요, 처리를 하고 그 외에 맞춤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인간이 투입이 되는 이런 형태가 가장 아이디어한 최상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10년 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노인들을 그럼 과연 누가 케어할 거냐라는 겁니다. 네. 노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성질환자는 많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이 노인을 기존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또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해드렸지만은
이제는 로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노인이 노인을 이제 감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치료사도 점점 고령화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또 의학만의 특이한 모델이 있습니다. 왜냐?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병원은요, 뭐 일반적인 공장이라면 시설이라든가 공장 기계를 사는데 많은 뭐 지분을 투자하겠지만 병원은 거의 대다수가 인간 중심의 그런 형태의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고요. 병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여러 명을 한꺼번에 방에다 넣어놓고서는 이렇게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런 식의 치료는 없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의료 시장의 가장 한계는 1대1이라는 겁니다. 1대1. 그래서 1대 다로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전문직 한 명이 한 명의 환자를 봐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볼 수 있는 환자의 수도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재활치료의 요구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는 점점 이제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몇몇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재활치료가 어려운 뇌졸중 환자의 80.4% 거의 뭐냐면 5분 중에 4분이 불안이라든가 우울, 뭐 케어에 대한 미충족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은 주로 또 어디에 계신 분들인가 하면은 더 대도시처럼 이제 의료 환경이 좋은 동네가 아니라 네. 의료 서비스가 좀 어려운 그 시골이라든가 농촌 지역 또는 이제 도서 산간 지역 뭐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고요. 그 중에서는 또 뭐냐면 소외계층, 그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는 늙어서 이제 못하는데 뭐 자식이라든가 내가 같이 있는 가족들이 또 장애인이에요. 예를 들면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더니 거의 이렇게 못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치료는 받고 싶어 하는데 치료를 내가 받지 않으면 죽지 않을까?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우울해하시는데 우리 사회에 아직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 현황을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것이 2020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전년도 자료죠. 전체 장애인 수를 보게 되면 250만 명 정도니까 네. 우리 사회에 걸어 다니시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20명 중에 한 명은 장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260만 명이니까 이번. 근데 이런 장애가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경우도 있지만은 네. 나이를 먹으면서 뇌졸중이라든가 치매 이러한 만성 질환에 의해서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쪽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장애인도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누군가는 이제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그러면은 우리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장애인 260만 중에서 120만이 뭐냐면 지체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은 신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신체를 쓸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상당히 많이 좀 앞으로 많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참 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해 드리면. 그래서 제가 그 2015년부터 투입을 해서 진행이 됐던 게 이제 AR 기반 재활치료라고 합니다. AR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AR 하면 제일 많이 아시는 것이 아마 요 게임이시겠죠? 포켓몬고. 네. 그러니까 우리 피카츄 잡으러. 네네. 제가 이쪽에 뛰어든 내용 중에 하나도 사실 포켓몬고를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러닝 하시면서 예. 곳곳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사실 이 AR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알린 게 이 게임이기도 한데, 이 증강현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있는 지금 현실에다가 몇 가지 요소를 더 투입해가지고 지금 현실 세계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란 거는 현실은 기반하지만 그 내가 있는 사회가 이렇게 꼭 들어갔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큰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네. 가상현실 같은 경우. 이 증강현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내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냐면 재활시장에서도 내가 뭔가 이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느 정도 핸디캡을 가지고서는 거기서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요즘 제일 많이 뜨는 닌텐도 스위치죠. 네. 닌텐도 스위치. 저스트 댄스라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춤을 얼마나 이제
똑같이 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정이 됩니다. 네네. 예. 근데 이 포켓몬고와 저스트 때 이 닌텐도 스위치는 크게 다른 차이점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거든요, 센서가. 그러니까 이 포켓몬고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가 각각의 환경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광학식 기반의 센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와 반대로 닌텐도 스위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를 손에 들고서 막 이런 데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 손에 든 거 안에 있는 위치 센서가 나의 위치를 기억을 하면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활용하느냐 아니면은 위치 센서를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좀 다른데요.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그 개발에 참여했던 이러한 증강현실 기반 장치는 사실 이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카메라. 그래서 광학식을 이제 기반으로 잡는 거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 카메라로 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냐면은 뭔가를 들거나 다리에 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찍어서 모델을 만들고요. 여기서 모델에서 만들어진 신호를 이렇게 컴퓨터로 이제 가져가는 이러한 과정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정말 많은 그 각각의 인체 분절들을 점으로 인식을 해야 하거든요. 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정말 많은 그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관절이란 건 뭐냐면 뼈와 뼈를 이어주는 곳인데, 뭔가 그 축이 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움직임을 한다고 하면은, 네. 여기가 이제 축이 되는 곳이고, 네. 그렇죠? 여기가 축이 네. 돼서 이 뼈가 움직이겠죠. 팔을 그리고, 전체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축이 항상 관절이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이런 움직임을 할 때, 축은 팔꿈치가 여기가 되고, 축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관절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 각각의 이제 관절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관절에서 발생하는 모든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관절에 인체에서 큰 점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예. 근데 과거에 이제 그 이러한 광학식 장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가 이 점을 일일이 찍어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네. 여기가 어깨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고 여기가 팔꿈치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장비가 인식을 못 하니까요. 네. 그게 어려운 기술이었죠. 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는 저와 뭐 다른 다양한 연구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뭐냐면 이제 공부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장비가 스스로 여기는 어깨구나, 여기는 팔꿈치구나, 여기는 손목이구나를 인식해서 스스로 이제 점을 이렇게 딱 찍어서 이 각각의 축에서 나오는 각도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신체 조건이 달라도 그거를 스스로 인식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든 작든 뭐 뚱뚱하든 각각의 인간이 다 이제 관절을 가지고 있는 곳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 특징을 저희가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를 관절이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움직임들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제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면은 이것은 뭐 170도를 움직였다. 뭐 이런 거죠. 각도까지 측정이 그래서 되고. 각도를 스스로 이제 인식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총 몇 개 점을 인간에 있는 몇 개 관절을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다면 총 26개 관절입니다. 26개 관절. 네, 26개.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이제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좀 그 마지막까지 구현이 어려웠던 거는 서서 하거나 앉아서는 다 인식이 되는데 네. 대한민국의 문화 자체가 좀 방바닥 문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워서 하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고도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구하시는 건가요? 네네. 꼭 앉아서 서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네. 하시는 부분이? 일단 만약에 내가 무릎 수술을 했어요, 어제. 네. 그러면은 이분은 일단 서서 생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재활을 서서 할 수 있는 재활을 제가 이분한테 이 AI 장비를 통해 가지고 네. 집어넣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네. 이분은 아마 병실이나 이런 데 누워서 계실 거고 네. 누워서 바로 이제 수술이 끝나고 사실 그 우리 피주머니를 뽑으면 3일 후부터 수술 후 3일 후부터 바로 사실은 그 재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못 빠르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일부터 재활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활의 시점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회복이 빨라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누워있는 분들까지 어떻게 이렇게 바로 재활을 시킬 수 네. 있느냐를 저는 사실 고도화를 시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PHR 기반 재활치료라고 얘기합니다. PHR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의 건강 기록에 맞춰서 이제 재활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건강의 형태가 다를 것입니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좀 요인별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뭐 신체적인 능력 같은 경우는 근력, 그러니까 근육의 힘이 센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지구력, 지구력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균형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연성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또는 심폐지구력 해가지고 내가 유산소성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책을 보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치료사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많이 하십시오. 요건 좀 덜 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 위주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서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장을 하고 이 사람이 올 때마다 운동은 사실 똑같이만 하면 안 됩니다. 점증성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조금씩 운동을 어렵게 만들어야 이 사람이 더 증진이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 재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인이 뭐냐를 파악을 해서 사람이 올 때마다 그 부분을 점점 증가를 시켜서 결론적으로는 이 그래프처럼 모든 요인들이 다 네. 강화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PHI 기반 재활 치료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러한 신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지의 부분도 동일합니다. 뭐 집중력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또는 동적 지능이라든가 또는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억력은 좋은데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기억력 훈련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재활에 투자되는 시간을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재활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사전 질문 한번 받았던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하신님께서 재활치료의 경우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훨씬 전문적이고 섬세한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으로 만져보고 알게 되는 증상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택트로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온오프라인 동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개인 의료 정보 이런 네. 것들을 취합을 해서 혹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된다는 건지 한번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예. 결론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가는 것이 어느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확신은 못 하는데 치료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재활 치료는 기본적으로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액티브, 그러니까 능동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령을 들고 하는 운동 같은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패시브, 수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남이 나에게 해주는 치료가 있어요. 네. 뭐 대표적인 재활 치료 중에 하나가 마사지 같은 기법이겠죠. 네. 이거는 남이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능동적인 거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나에게 아령을 쥐어주고서는 밤새도록 뭐 이렇게 했다고 움직였다고 해서 저의 근육이 튀어나오진 않을 겁니다. 반드시 내 땀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 이러한 영역이 전체 재활 치료 중에서 뭐 질환마다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약 60에서 7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AR이라든가 이런 걸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이제 패시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해줘야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좀 질문자가 하신 거와 거의 좀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지금은 아마 병원이라든가 또는 전문가가 집에 오는 형태로 갈 것입니다. 집에 오는 예, 예. 형태로.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이만큼이 될 것이다, 완전히 온오프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네. 온라인으로 전부 다 바뀔 수 있다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연 이러한 AI 기반의 치료를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드디어 뭐 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잡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한국연구재단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중견 연구자까지 될 수 있었느냐 과정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3년, 14년에 우리 재활 시장에서 있는 보조기 중에 네. 어떤 것들을 좀 첨단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했더니 사실 논문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보조기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것들이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보조기 중에서 그나마 효과가 가진 걸 무엇이냐 봤더니 베개더라고요, 베개. 오. 근데 기능성 베개 아마 마트 가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네. 제품 사야 되는지 저 제품 사야 되는지. 근데 이게 다 공산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산화라는 건 뭐냐면은 뭐 X라지, 뭐 라지, 네. 미디엄 이런 식으로 그냥 찍어서 그냥 판다는 얘기죠. 네. 근데 과연 이거 건강 위해서 쓰는 건데 이게 맞는 형태일까요? 아니죠. 나만을 위한 베개가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만을 위한, 당신만을 위한 베개를 만들 수 있게끔 추천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게 그 베개 업체입니다. 상호명은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베개를 7개의 단으로 나눠 놨고요. 안에 이제 뭔가를 넣어가지고 베개를 이런 식으로 쿠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베개를 만들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자세를 찍는 겁니다. 자세를 딱 찍게 되면은 개개인마다 이 목의 경추가 가지고 있는 각도가 다 틀려요. 네. 이 각도를 바로 찍어서 추정을 해서 이 사람의 목에 딱 맞는 모양으로 베개를 만들어서 이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사실 여기는 넣지 않았지만 그럼 이거를 이렇게 안에를 채워서 하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아예 찍어버리자 해가지고 3D 프린팅 베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은 얼마나 딱 이 사람에게 맞느냐를 알기 위해서 제가 자세 분석이라든가 이러한 얼굴에다 마커를 붙였죠. 그러니까 그 자세 분석, 동작 분석을 막 했던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거북목이랑 거의 네. 많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네. 사전 질문 중에 아주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유혜경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요즘 구부정한 어깨와 거북목으로 고생하는 청소년들에게 추천할 재활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예. 가지만 알려달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거북목은 더 환자가 많아질 겁니다. 네, 저도. 거북목이 많아지는 이유는요. 현대인이라면 모든 다 분들이. 예. 과거에는 모든 우리의 작업 반경은 여기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여기다 놓고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했는데 노트북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어깨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깨가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목이 같이 앞으로 나가거든요. 예. 근데 2010년에 더 엄청난 게 만들어졌죠. 무엇입니까? 예. 어깨가 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네요. 목은 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북목 환자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상부 교차 증후군, 뭐 어퍼 크로스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차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슴 쪽 근육들과 뒷목 쪽 근육은 짧아지고요. 여긴 당겨지고. 네, 짧아지고요. 짧아져서 당겨지고. 그다음에 앞쪽 목 근육들과 등 근육들은 오히려 늘어나게 돼요. 네, 이렇게 늘어나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늘어나 있는 근육들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강화를 해줘야 되고 네. 짧아져 있는 것들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늘려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좀 보여드리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팔을 135도입니다. 135도. 135도. 여기가 0도라고 하면 135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뒤로 어깨를 완전히 젖히세요. 오, 네. 그리고 턱을 안으로 살짝 당기시고 그럽니다. 네. 이중턱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이중턱 됐어요. 이 상태로 마스크 있어서 하나, 둘, 다행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여덟, 아홉, 열. 어떠세요? 뻐근하시죠? 네. 왜 뻐근하신 줄 아세요? 목이 너무 뻐근해요. 그만큼 안 쓰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프시면 안 돼요. 운동 꾸준히 하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 학생들도 아셔야 되는데 이중턱은 좀 둔탁해 보이고 사진 찍으면 안 이쁘잖아요. 네. 건강을 위해서는 이중턱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마스크 끼고 하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2015년에 드디어 요거를 이제 개발하게 됐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베개만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인체 모든 곳을 한번 찍어서 보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거든요. 신체 정렬이 이렇게 쫙 맞아야 되는데 측만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막 이렇게 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척추 측만증, 뭐 이런 사람들. 비대칭 예. 이렇게 되게. 그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사람을 찍었을 때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북목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이 앞으로 많이 나가 있을 것이고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배가 나오면서 그 등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예. 그러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이게 서버로 이제 전송이 되면서 짧아진 근육과 그 다음에 또는 늘어나 있는 근육을 스스로 알고리즘에 통해 가지고 얘가 계산하는 겁니다. 서버 안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맞는 그 운동을 이제 바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진을 딱 찍었는데 뒤에 있는 목 근육은 짧아져 있고 앞에 있는 목 근육이 늘어나 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목 근육 근력 강화 운동이 촥촥촥촥 처방이 돼서 나한테 이제 전송이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뒤에 있는 목 근육의 스트레칭 운동, 특히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촥촥촥 전송이 돼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30분 정도의 운동 프로그램을 바로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래서 모바일 근무육계 진단 및 건강관리 시스템 이거를 개발을 했었죠. 네. 여기서 사전 질문에도 도원왕님께서 재활치료 기계가 없는데 현실적인 제약은 없나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이건 스마트폰만 있어도 그쵸.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 소프트웨어만 이제 다운 받으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개발은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기업의 기술 이전이 돼서 이게 사업으로 발생을 해야만 사실 사회가 도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뭔가를 만들어내야겠죠, 계속. 그러면은 이거를 누군가 기업이 받아서 이거를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사실 뭐 아시다시피 어플리케이션을 잘 다운받고 돈을 내는 사회가 아닙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고밀도 카메라를 파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이러한 조그만 이쑤시개 같은 카메라를 이 스마트폰에 딱 꽂아가지고 머리에다 대면은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탈모인과 죄송해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코나 이빨에다 넣으면은 일반적으로 염증 반응이 발생되면은 빨갛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빨간 것들을 이제 그 찾아내가지고 이 카메라가요. 아 여기는 지금 중이염이나 뭐 염증이 있을 수 있다. 귀에다 넣을 수도 있고 뭐 코에다 넣을 수도 있고 해서 뭐 어디 가서 뭐 그 병원에 찾아가서 약 처방을 받아라 뭐 이러한 정보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럼 빨갛게 보인다는 그 기술은 적외선 아닙니다. 카메라가 그 다른 내 인체에 있는 다른 곳보다 원래는 빨가면 안 되는데 빨간색이 되는 곳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예. 만약에 이런 빨간 곳이 없다 그러면 문제는 안 되는 건데 네.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그곳은 빨갛게 보일 겁니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세요라고 이제 권고를 해주는 거죠. 되게 신기한 기능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동작 분석의 세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든 동작 분석 장비는 사실은 저는 지금도 카메라를 활용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위치 센서였어요. 그래서 동작 분석 장비가 어떤 건가 하면은 사실 2015년 제가 요거 연구할 때만 해도 그 동작 분석 장비를 국내에서 나온 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에서 이걸 수입해다 쓰면은 보통 연구실에 들어오는 장비가 2억에서 3억 정도. 네. 그러니까 상당히 비쌌던 시절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메라를 둬야 되고요. 물론 실제로 그런 장비들이 저희 대학에 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면은 있지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이제 저렴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한 8천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야구 선수들 전용의 이러한 동작 분석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이 됐어요. 왜냐? 야구 선수들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으로 빠르게 공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동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빨리 움직여가니까 카메라가 이거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요. 그래서 아예 몸에다가 슈트로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동작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자라고 해서 한국형 그 투구 전용 동작 분석 시스템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이 위치 센서 가지고 더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게이트볼과 윷놀이를 접목한 VR 게임기를 2016년에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노인분들 보면은 네. 사실 뭐 골프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게 게이트볼이라는 네.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농촌이나 이런 데 맞아요. 가면은 게이트장이 동네마다 딱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있죠. 네, 예. 네. 실제로 제주도에만 해도 그 게이트볼 전용 경기장이라고 해가지고 몇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이트볼도 사실 정말 좋지만은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에서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이 경기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네. 그러니까 너무 덥거나 또는 겨울에는 못 한다는 거예요. 꼭 스크린 골프와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 대신 스크린 게이트볼을 만든 거죠. 예, 만든 거죠. 그러면 센서가 어디 있느냐? 다 아닙니다. 이런 데 다 아니고요. 이 센서가 어디 있냐면 이 방망이 안에 있어요. 이제 위치 스마트- 그럼 예, 센서를 그렇죠. 사용하셨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아무것도 없고 이 방망이 안에만 네. 센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방망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게이트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게이트볼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게이트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근데 사실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인지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치매가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칠 때마다 잘 치면 이제 유시 도개골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사전 질문 중에 요미님하고 홍컴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런 재활치료나 이런 이런 장비 같은 것들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렵진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넣습니다. 사실 뭐냐면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거 할 때 가장 기준을 두는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최소한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서 시청을 하실 수 있는 분? 근데 요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많이 보시거든요. 네, 뭐 많이 그 정도까지만 이제 되면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기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기계는 이럴 겁니다. 자, 시작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표시가 뜨면은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시작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청각적으로도 자극을 많이 줘야 돼요. 왼쪽 위쪽에 보시면은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예, 이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버튼도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되진 못해도 크게 글자를 크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슬라이드 그냥 넘겨보실까요? 네. 혹시?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슬라이드가 다음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잠깐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여기서 넘어가니까. 네. 네, 넘어갔습니다. 저 이걸로 확인할게요. 핸드폰으로 확인할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게 이 유인케어라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AI 기반의 재활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AI 기반의 재활 치료 시스템은 네. 천천히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쪽 보시면 되겠다. 네네. 네, 요거죠? 네네. 저걸로. 자, 일단 카메라는 여기 있고요. 네네. 확인체 모니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실관절 수술 후 전용 동력 분석 텔레리앱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실관절은 이제 무릎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무릎 수술을 포커스를 잡았냐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이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부축을 받아서 갈 수 있지만은 네. 미국이나 호주 같은 해외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0km, 30km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땅이 차에 넓으니까. 앉기 위해서는 무릎이 90도 가까이 구부러져야 돼요. 네. 최소 뭐냐면은 무릎이 6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으면 차에 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그럼요. 병원에 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또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릎 수술을 했는데 혼자서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간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 무릎 수술 후 환자를 타겟으로 잡았고요. 네. 그다음에 텔레리앱이란 건 뭐냐면 원격 의료입니다. 원격 의료. 원격으로. 예, 사실 원격 의료는 우리 대한민국 법으로는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거를 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원격 의료를 그 테마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국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이제 조촉을 받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기술은 이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들고 있는데 뒤처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연구자들이 일단은 이러한 기술들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은 나오는 요 내용들은요, 일반적인 제가 만든 이제 AR 재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학에 있는 다양한 요 동작 분석 장비, 아까 설명드렸던 약 3억 정도의 이제 장비와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는지 그 오차를 이제 그 비교를 하면서 드디어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까지 제 장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거죠. 네네네. 여기 사전 질문에도 지금 방금 교수님이 말한 대로 원격 의료와 관련 익명으로 들어왔어요. 원격 의료와 관련된 법과 제도적인 제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지금 풀어가는 방법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국내 의료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재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갈 수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도서 상간 지역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시골,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지역 소멸 위기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데는 벌써 이미 뭐냐면은 그런 관공서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이 많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아예 가게 하나, 그 동네 그 슈퍼마켓 하나 없는 그러한 지역도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이거죠. 이분들도 분명히 뭐냐면 병원도 가셔야 되고 네. 재활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최대한 뭐냐면 영리적인 목적 말고 공공 서비스적인 목적으로는 이 원격 의료를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네. 대해서 꼭 저도 뭐 필요한 얘기하고 것 있고 같습니다. 또 일단은 이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장비와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체의 다양한 이제 관절들을 매칭할 수 있게끔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관절이라고 얘기하면서 찝는 그곳과 제가 개발한 이제 AR 기반의 이 장비가 관절이라고 인식한 곳이 서로 같은 곳인지, 그 다음에 또 그 동작 분석기에서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뭐 150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지점과 제가 만든 그 AR 기반의 이제 재활 치료기기가 같은 지점을 같은 각도로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 자체가 미국 시장을 위해서 좀 진행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사용성 평가도 했지만은 해외에서 좀 이렇게 많은 사용성 평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로마리나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몇몇 이제 그 물리치료 병원이죠. 재활 병원에 가가지고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장비가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것들을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당히 좀 놀랍긴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스템인데 무릎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릎 수술 이후에 재활 장비를 이렇게 렌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1회당 이제 한 50만 원 정도 하고요. 1회가 아니라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하고요. 한 달에. 예, 1회가 아니라 네네. 한 달에. 그런데 이 장비를 집에다가 누가 갖다 주나 하면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가서 네. 가져다 주고 장비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그 장비 사용법만 가르쳐 주는데도 약 뭐 3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재활을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다고 했을 때 그 발생하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큰데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뭔가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거나 이제 케어를 받으면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맨 처음에만 가가지고 딱 장비를 받고 이게 계속적으로 하라고는 얘기하는데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제가 개발한 이제 AI 기반 재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호 이제 그 전문직과 상호 피드백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무릎 수술이에 사용하게 되는 그 재활기기는 기껏해야 이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다 펴줬다 하는 그 정도의 형태인데, 일단은 재활 치료 내용들이 훨씬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기껏해야 뭐 기존에 있던 것들 한 뭐 3가지 정도 모드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뭐 이미 뭐 천 개가 넘는 그러한 운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좀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40명 대상자 가지고 제가 연구했던 건데요. 그러면은 이 제가 개발한 이제 AR 기반 재활 장비와 실제로 이제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이 측정을 했을 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네. 가지고 한번 측정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각도를 이 동작을 하라고 한 다음에 네. 각도를 AI 장비로도 한번 측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이제 각도를 측정해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치료사와 장비 간의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장비도 훌륭하다는. 네네, 그러니까요. 차이가 없으니까 네. 뭐 장비를 써도 뭐 큰 문제가 안 네,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프로프로셉션이라고 해서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치 감각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어도 나는 팔을 들고 있네, 팔을 앞으로 뻗었네, 이걸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러한 감각을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외에 다리의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혈압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가동 범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AR 훈련을 이렇게 시켰던 그룹과 네. 그다음에 치료사가 이렇게 시켰던 그룹이 있었는데 물론 이게 좀 짧은 기간이었긴 했습니다. 좀 길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당일 치료하고 그다음에 뭐 전후 비교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오히려 이 AR 장비가 더 좋아졌습니다. 오, 참 신기하죠? 대조 네. 실험군을 정확히 둬서 네네.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본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네네. 네, 더 정확한 것 같네요. 정보 자체가.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가르쳐 주고서 이제 바로 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AI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떠한 인간도 만약에 이런 동작을 해서 운동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팔을 조금 더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팔을 12도 더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11도. 예, 11.7도 더 드셔야 될 것 네, 같은데 11.7. 이런 식으로는 피드백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장비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AR을 사용해서 요거는 좀 그 4주 동안, 한 달 동안 주 3회로 해서 운동을 4주 시킨 건데요. 예. AR 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킨 그룹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서는 환자한테 하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비교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둘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후를 비교하면은 그냥 운동하세요라고 했던 그룹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AR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피드백 받으면서 했던 이러한 그룹 둘 다 좋아졌지만은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봤더니 뭐 관절 가동 범위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얘기했던 아까 그 위치 감각의 경우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인간이 됐든 기계가 됐든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게 되는 이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개발한 데는 여기까지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장애인과 네. 재활 서비스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천안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장애 종류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반드시 누군가 한 명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그 모든 희생을 가족들이 그 강요를 당하고 있는 형태이고 많은 뭐 TV나 뭐 영화에서도 나왔지만은 얼마 전에도 뭐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나왔지만은 이 발달 장애인 한 명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이거는 그 확률이거든요. 꼭 이제 뭐 누가 생길지 모릅니다. 뭐 저도 네. 그렇고 뭐 누군가가 이제 발달 장애인 아이를 가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갖게 되는 건데
이 아이의 평생을 개인이 희생하기에는 너무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 가족들의 희생은 이루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라는 이러한 형태의 그 정책이 가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럼 누군가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해줄 수 없었다면은 이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견 연구 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이 PHR 기반의 발달장애 환자 치료 및 관리 시스템 개발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냐면 이런 재활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을 아까 제가 PHR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개인 건강 기록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지에 대한 부분도 평가하고 운동에 대한 이 내용들을 평가한 이후에 이 사람한테 꼭 맞는 것들만 계속적으로 매일 몇 분씩 이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제공을 계속 해주는 거죠. 이게 누군가가 1대1로 가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AR이라든가 과학기술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AR, VR 헬스케어 시장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그 웨어러블 시장 중에서도 AR, VR 헬스케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그래프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급증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은 그 AR, VR 헬스케어와 관련된 지금 특허가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입니다. 특허 수. 네, 국내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고요. 이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뛰어들고 있지만 지금도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러한 디지털 휴먼 증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사실 AR 기반 재활이라는 하나의 단편적인 것들을 설명드렸지만은 앞으로는 신체 증강, 그다음에 인지에 대한 증강, 그다음에 감성에 대한 증강, 그다음에 AR, VR을 활용한 그 헬스케어, 마지막으로 휴먼 트윈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디지털 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미 뭐냐면은 우리 국내에 있는 키스타입, 애트리 같은 기관들에서 7대 과제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뛰어들고 있고요. 이미 좀 만들고 있고 앞으로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만들었던 노인이라서 잘 못 걷지 않습니까? 근데 근육에다가 이제 전기자극을 줘가지고 내가 평소에 낼 수 있는 힘이 100이라고 얘기하면은 150, 160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준 이러한 장비들이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도 만들었지만은 이러한 보행 로봇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옷 안에 착용할 수 있을 수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이거를 찾는지 안 찾는지까지도 모를 정도인데 이것이 뭐냐면 내 다리의 근력을 260% 그러니까 뭐냐면 2배 이상까지 이제 증가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아바타라는 영화 여기서 보시면은 척수 장애인이죠. 네.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이지만은 이 가상 세계에서는 이분은 막 뛰어다니는 그런 분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로 이걸 휴먼 트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가상의 세계에 다 돼가지고 가상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내가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거는 감성에 대한 증강인데요. 내가 어디에 있든 정말 행복하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들. 감성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뭐냐면은 연구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향후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고도화가 다 되고 상용화까지도 이제 언제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미 이제 다가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문대학교 AR, VR 기반 재활치료 연구실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느냐 설명드리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AR, VR 기반으로 재활치료를 집으로 가져오는 이러한 형태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매년 이제 국제 세미나에서 이제 발표를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을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건 딱 2가지인데요. 첫 번째 게임입니다. 뭐냐? 닌텐도. 일단 재활이라는 자체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포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도하고 있는 작업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재활을 정말 더 재밌게 만들까,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끔 만들까. 근데 우리 20, 30대 또는 이제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재활을 받고 계신 70대, 80대 고령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이미피케이션은 무엇인가를 제가 항상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저희 연구원들과 토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으면 뭐 보통 두 가지 방식을 통하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1시간 동안 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교수로서 잘난 척하는 것을 내려놓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학생들 머리에서 더 좋은 생각들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을 도입한 게 게이트볼 같은 네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혹시 학생이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일단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좀 아이디어. 윷놀이 같이 좀 고리타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은 학생에게서 나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 겨울왕국에 보면은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얼음 장수였죠. 네네네. 근데 얼음은 1800년도만 해도 이 얼음 장수는 되게 큰 유망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냉장고가 들어오면서 모두 다 없어져 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얼음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남지만 나머지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분야도 있고요. 네.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이 타자기입니다. 타자기. 네, 이 타이핑이라는 거를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학생들은 아마 이게 뭔지도 모르실 겁니다. 과거에는 뭐냐면 타이핑을 쳐가지고 문서를 전달하던 시대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 타이핑을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과거의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에 한 대 정도 놓을 수 있어도 이걸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스마트폰이 있으니 훨씬 뭐냐면 더 잘하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사장되는 그러한 기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치료는 이렇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고 누군가의 전문가를 만나서 1대1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서 상한지역 네. 도대체 누가 케어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뭐 또는 그 동남아시아에서 전체 평균 수명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질환자라든가 고령자의 문제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의 삶의 질이 좋아졌을 때 과연 뭐냐면은 이곳의 재활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네. 슬라이드가 종료되었는데요. 네. 지금 시간이 3시 2분을 넘어가고 있어서요. 사전 질문 정리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실시간 질문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실시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강의 동안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채팅창으로 저런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넘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베개를 안고 자는 게 안 베고 자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목이라도 받쳐주는 목베개가 더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안 베고 자는 건 무조건 목베개보다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목베개라고 해도 어떠한 형태로 어디에 받쳐주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추, 이 목에 있는 뼈들의 커브를 얼마나 이제 받쳐주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깃털베개 같은 경우는 내 머리의 무게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받쳐주지 못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 그럼 좀 더 깃털보다는 좀 잘 지지할 수 있는 사실 폼이라든지? 연구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저는 이제 근거 중심으로 말씀드리니까요. 네. 좀 더 딱딱한 것이 경추를 이제 잘 받쳐줄 수 있는 형태가 더 낫다고 봅니다. 예. 저도 가서 당장 베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서순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언택트로 스마트폰으로만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한계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네. 제일 연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고도화를 하느냐, 그다음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얼마나 이제 발생하느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그 정확성은 인간보다는 사실 전기가 더 정확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모션 캡처라는 게 얼마나 이제 그 강사가 얘기하는 동작을 똑같이 하느냐를 발견하는 거는 기술이 더 중요한데요. 근데 그럼 기술과 기술을 봤을 때 이제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한계가 발생할 때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복 측정입니다. 반복 측정. 네. 저도 뭐냐면 시간을 많이 두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가장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들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서순호님께서 한 번 더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럼 AR 재활 시스템이 직접 만나서 하는 재활 치료보다 더 동일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이제 실험 결과로 더 정확성이 더 높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리고 이거 한 말씀 좀 드리면요. 일단 그 의료 서비스가 불평등이 심해질 겁니다. 예, 금전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내가 정말 좋은 치료사를 불러서 집으로 불러서 1대1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AR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의 의료 환경에서 30분은 이제 같이 있어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없고요. 그다음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없지만은 또 계속적으로 피드백 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어려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의료 서비스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AR보다도 그 재활 서비스의 질 자체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아신님께서 아까 전에 사전 질문도 해주셨던 분이에요. 네, 이분께서 실시간 질문으로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집에서 재활을 받았을 때 서비스 수준입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고, 기계를 활용하기 어려운 노년층이 주요 이용층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강의 중에 말씀하신 지역사회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걸까요?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분들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셨어요. 네네. 일단 이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려운 부분은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AI 기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 연구에서는 아직 여기가 활발하게 되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각도까지 팔이 많이 못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기계가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도 지금 안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때는 팔을 약간 이렇게 돌려서 올리시면은 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몸을 이렇게 돌려서 올리면, 그걸 기계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거는 다 해결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노년층이 사실은 이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와 비슷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공통적인 그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구를 좀 해결이 되어 있는 부분은 더 크게, 그다음에 더 감각적인 색깔로,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그 감각을 자극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청각으로도 이쪽 하세요, 또는 진동을 울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넘었지만 질문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좀 위에 5번째 질문 할 차례. 네. 지금 지한 씨님께서 프로 질문 넣어가실 거거든요. 강의 초반에 말씀하신 지역사회 모델 구체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모델.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사회 시나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사업 또는 노인 운동 체육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우처라는 건 뭐냐면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여기 어디 가셔서 이거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주는 건데, 이것을 쓰지 않으면 뭐 한 달 안에 이것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뭐냐면은 이게 소멸되기 전에 아까우니까 막 쓰시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 이 AR 기반 장비도 뭐냐면 바우처로 이제 돌리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제이 브라이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병원, 물리치료학과나 정형외과 등 협업도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협업의 어려움 등은 없으셨을까요? 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제 저희 대학에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직접적으로 컨택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저희 대학의 이제 겸임 교수님으로 그 영등포에 있는 큰 종합병원의 원장님을 모시면서 그쪽 정형외과에서 모든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소시엄이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뭐 대학병원 쪽에서 그분들하고 함께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실에 사는 앵무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불편등이 심해지신다고 했는데 언택트 치료는 보험이 적용되나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이거를 우리 정치계에서 보고 계시다고 하면은 사실 이 의료와 교육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지론을 가지고 있고요. 제발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십사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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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까지 이제 같이 생각해 주시는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을 이제 여기까지 종료해 보려고 합니다. 실시간 질문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 연구 현장 속으로 퀴즈 이벤트가 진행됐었어요. 당첨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재호 교수님 영상을 시청하면 모두가 답을 적을 수 있었는데요. 교수님 그 사전에 나갔던 질문 2개의 답이 어떻게 되나요? 예, 첫 번째 답은 유인 케어고요. 두 번째 답은 적외선입니다. 네, 답을 맞춰주신 이제 여러분이 많은 분이 있으셨는데요. 8487님 외에 9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교수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강연을 진행했는데 혹시 소감은 어떠셨을까요? 예, 일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이 재활, 그리고 또 뭐냐면 AR, VR을 활용한 그 고도의 이제 과학기술적인 재활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주신 여러 지금 학생들이 이쪽에 뛰어드셔서 대한민국이 이러한 바이오 헬스 분야의 최강국으로 설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많이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연해주신 유재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요과학 강연 만족도 조사와 수강의 인증 설문이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강연은 5월 29일 토요일 빅데이터를 품은 세포지도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 함께 해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